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국경 인근의 울창한 밀림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소리에 묻혀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감옥처럼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윤서연은 터질 듯한 심장의 고통을 억누르며 맨발로 거칠고 차가운 진흙탕 위를 쉼없이 달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언제나 하얀 가운을 입고 수술실을 지휘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흑투성이가 되어 찢어진 셔츠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채 정체불명의 추격자들에게 쫓기는 처참한 도망자의 몰골만 남았을 뿐이었다. 그녀가 품에 목숨처럼 껴안고 있는 낡은 가죽 가방 안에는 거대 제약회사 골드메디신의 불법 임상 실험과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빼돌린 판도라의 상자이자 동시에 그녀를 지옥 끝까지 쫓아오게 만드는 사신이나 다름없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도망쳤지만 훈련받은 사냥개들처럼 끈질기게 따라붙는 용병들의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져 오고 있었고,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거친 군화 발자국 소리는 서연의 공포심을 극도로 자극하여 이성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시며 체온을 급격히 앗아가고 있었지만 서연의 등 뒤로는 섬뜩한 살기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기분이 들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거대한 고목의 썩은 둥치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녀를 쫓는 자들은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라 골드 메디신이 고용한 다국적 용병 부대로, 그들은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민간인의 희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살인 기계들이었기에 잡히는 순간 끔찍한 고문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자명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서연은 나무 틈새로 보이는 어둠 속을 응시했는데, 빗줄기를 가르고 나타난 불빛들이 이리저리 춤을 추며 그녀가 숨어있는 방향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다리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워 꼼짝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이 끔찍한 악몽이 끝나기만을 기도했지만, 신은 그녀의 편이 아닌 듯 바로 머리 위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굵직한 남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번개가 번쩍이며 숲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자 서연의 눈앞에는 흉터가 험상궂게 일그러진 거구의 남자가 짐승처럼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고, 그는 손에 들린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천천히 들어 올려 서연의 미간을 정확하게 겨냥했다. 남자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서서히 힘을 주었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자신의 최후를 직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빗소리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구의 남자가 기괴한 신음과 함께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고, 튀어오른 붉은 피가 서연의 얼굴에 튀며 비릿한 혈향이 코끝을 찔렀다. 놀란 서연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앞에는 쓰러진 남자의 등 뒤에서 불쑥 나타난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칠흑 같은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모자를 눌러쓴 채 빗속에 우뚝 서 있는 사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쓰러진 용병의 목에는 검은색 무광 처리가 된 단검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단검을 담담하게 회수해 빗물에 닦아내는 남자의 손길은 소름 끼치도록 침착하고 능숙해서 마치 사람을 죽이는 일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인 듯 보였다. 그는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소속 최정예 비밀 부대 흑룡팀의 팀장 강도진 대위로 국경지대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중 우연히 이 추격전을 목격하고 개입한 것이었지만,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는 삽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지는 바닥에 쓰러진 시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훑어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구조자의 따뜻함이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사의 냉철함에 가까웠기에 서연은 안도감보다는 또 다른 종류의 위압감에 숨이 막혀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는데 골드 메디신이 이미 경찰과 검찰 고위층을 매수하여 서연을 산업 스파이 및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공개 수배를 내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도진의 말은 서연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는데 공권력마저 적의 손아귀에 넘어간 상황에서 그녀가 사회로 돌아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으며 이 숲을 벗어나는 즉시 체포되어 의문사 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절망에 빠져 털썩 주저앉는 서연을 내려다보던 도진은 품 안에서 젖지 않게 방수 처리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혼인신고서였는데 남편이 될 사람의 아내는 강도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군부대 직인이 선명한 붉은색 인주로 찍혀 있었지만 아내의 자리는 아직 비어 있는 상태였다. 도진은 무심한 표정으로 펜을 던져주며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류에 서명하고 자신의 법적 배우자가 된다면 군인 가족 신분으로서 군법의 특별 보호를 받게 되어 경찰이나 외부 세력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것은 낭만적인 청혼이 아니라 생존을 담보로 한 일방적인 거래이자 협박에 가까운 강요였지만 벼랑 끝에 몰린 서연에게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하는 유일한 구명줄이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종이 위에 펜을 꾹꾹 눌러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고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에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이 서명을 마치자마자 도진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서류를 낚아채 다시 품속 깊이 집어넣었고 그 눈빛에는 사냥에 성공한 맹수의 소유욕이 번득였다. 그는 탈진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서연을 짐짝처럼 가볍게 안아들고는 숲 밖에 대기 중이던 군용 차량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단단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서연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차량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도진의 옆모습은 차갑고 단호해 보였는데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연과 눈을 맞추며 나직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사람을 구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니 오늘부터 너의 목숨은 내 것이며 내 허락 없이는 죽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는 그의 말은 서연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잊히지 않을 족쇄가 되었다. 차는 거친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을 질주하여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군사보호구역으로 향했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그들을 삼켜버렸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이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고 옆자리에 앉은 위험한 남자 강도진과의 숨막히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마음속에서 켜지는 것을 느꼈다. 강도진 대위의 집무실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 차갑고 건조했으며 불필요한 장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공간이었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거센 빗소리만이 유일하게 이 공간의 정막을 깨고 있었다. 흠뻑 젖은 채로 가죽 소파 한 구석에 앉아있는 윤서연은 마치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그녀의 시선은 책상 뒤에 앉아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는 도진의 넓은 등에서 멈추었다. 그는 방금 전 숲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돌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모습으로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간결한 명령어를 쏟아내고 있었는데 내용은 서연의 신변 보호와 직결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시였다. 행정병이 들고 온 서류 뭉치를 꼼꼼하게 검토한 도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인감 도장을 꺼내 혼인신고서에 증인란과 접수란에 붉은 인주를 묻혀
힘차게 찍어 눌렀고 쾅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운명은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그에게 귀속되었다. 도진이 서류 처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소파 등받이에 바짝 등을 기대었는데 그의 압도적인 체격과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커피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몸을 녹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는 배려라기보다는 통제된 상황에서의 관리자가 피보호자에게 내리는 지침에 가까웠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내장을 녹여주었지만 여전히 가시지 않는 불안감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도진은 소파 맞은편 테이블에 걸터 앉아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한 포식자의 여유로운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강도진 대위의 법적 배우자로서 군인 가족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이는 곧 민간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 없이 그녀에게 접근하거나 소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민간인으로서 누리던 모든 자유와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며 오직 이 부대 안에서 도진의 감시와 통제하에 생활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랐다. 서연이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자 도진은 상체를 숙여 그녀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는 그녀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한 번 손에 쥔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 성미이며 사람을 구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살려놓는 것이 자신의 방식이니 섣불리 밖으로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눈앞의 남자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자신을 소유물로 여기는 위험한 독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당장 밖으로 나가면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이를 악물고 그의 시선을 받아내며 침묵으로 긍정의 뜻을 표했다. 도진은 그녀의 눈 속에 담긴 두려움과 오기를 동시에 읽어내고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몸을 일으켜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예비 군복 재킷을 꺼내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감기에 걸려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당장 갈아입으라는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가리키는 간이 탈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혼인신고서 사본을 다시 한번 집어들고 붉게 찍힌 도장과 나란히 적힌 두 사람의 이름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서는 기묘한 흥분이었다. 한편 서연이 도진의 보호 아래 들어간 시각.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에서는 골드 메디신의 보안이사가 격분을 참지 못하고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국경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용병 팀장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목표물인 윤서연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에 남겨진 흔적과 작전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개입한 인물이 악명 높은 흑룡 강도진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치를 떨었다. 강도진은 군 내부에서도 통제 불능에 미친 개로 소문난 인물로 그가 개입했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윤서연을 빼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보안이사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며 강도진이 제 아무리 날고기는 특수부대장이라 해도 정치적인 압박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를 갈았다. 다시 부대 내 관사 구역으로 장면이 바뀌고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도진의 관사 안은 난방이 잘 되어 훈훈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서연은 도진의 헐렁한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채 거실 한가운데 어색하게 서 있었다. 도진은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마시며 그녀에게 방 배정을 해주었는데 침실은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방은 서재와 장비 보관실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그녀는 당분간 침실을 써야 했다. 서연이 그렇다면 도진은 어디서 자느냐고 묻자 그는 소파를 가리키며 자신은 작전 중에는 흙바닥에서도 자는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수건을 가져와 거칠지만 꼼꼼한 손길로 그녀의 머리를 털어주었는데 그 투박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예상치 못한 온기에 서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머리를 말려주던 손을 멈추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서연의 하얀 목덜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는데 그 시선이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뜨거워서 서연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도진은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이 집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 자유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자신의 보호는 끝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의 숨결이 귓바퀴를 간지럽히자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육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그제야 물러서며 피곤할 테니 들어가서 쉬라고 말하고는 소파에 길게 누워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닫힌 침실 문 너머에 인기척에 곤두서 있었다. 침실로 들어온 서연은 문을 잠그고 나서야 긴장이 풀려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낯선 남자의 채취가 배어있는 침대 시트와 베개를 바라보며 복잡한 신경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철조망만이 보일 뿐이었고 자신이 갇힌 이 견고한 요새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가방 속 깊이 숨겨둔 하드디스크를 꺼내 손에 꼭 쥐며 그녀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지만 문 밖에서 느껴지는 강도진이라는 남자의 존재감은 그녀의 결심을 흔들 만큼 강렬했다. 밤은 깊어가고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혹은 장송곡처럼 들려오는 가운데 서연은 피로에 지쳐 까무룩 잠이 들었고 거실의 도진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인기척까지 감시하는 파수꾼처럼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연병장을 울리는 우렁찬 함성 소리와 규칙적인 군화 발소리가 관사의 얇은 유리창을 넘어와 윤서연의 얕은 잠을 깨웠고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지난밤의 기억이 폭풍우처럼 밀려오자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병원의 당직실이나 도망자 시절의 눅눅한 모텔방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안전한 남자인 강도진 대위의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침대 시트에서는 그가 사용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시원한 스킨 냄새와 희미한 화약 냄새가 섞여 나 묘한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은 비어 있었지만 식탁 위에는 투박한 군용 식판에 담긴 아침 식사와 함께 얌전히 있으라는 짧고 간결한 메모가 남겨져 있어 그가 이미 부대 일과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군인들의 절도 있는 훈련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철저히 통제된 군사 요새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고 이 평화로운 풍경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인 동시에 세상을 차단하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의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땀에 젖은 활동복 차림의 강도진이 들어왔는데 그의 온몸에서는 방금 마친 격렬한 훈련의 열기와 거친 남성미가 물씬 풍겨 나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서연이 식탁에 앉아 깨작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다가와 식판을 검사하듯 들여다보았고 밥이 거의 줄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혀를 차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진은 서연의 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단숨에 비운 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턱을 괴고 뚫어지게 바라보며 밥을 다 먹지 않으면 영양제를 주사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늘어놓았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명령조에 가까웠지만 그 이면에는 굶주리고 지친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는 투박한 세심함이 묻어 있어 서연은 묘한 감정을 느끼며 숟가락을 다시 들 수밖에 가까 없었다. 도진은 그녀가 밥을 먹는 동안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했는데 그 시선은 마치 자신이 포획한 소중한 짐승이 잘 먹고 살이 찌는지 확인하는 사육사의 눈빛과 같아서 서연은 목이 매는 것을 참으며 꾸역꾸역 음식을 삼켰다. 오후가 되자 도진의 부관인 최중희가 필요한 생필품과 여분의 옷가지를 들고 관사를 방문했는데 그는 문을 열어주는 서연을 보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 얼어붙었다. 부대 내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통하는 강대위의 관사의 젊은 여자가 그것도 그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최중희는 당황하여 말까지 더듬으며 경례를 잊을 뻔했다. 그때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를 털며 나온 도진이 최중희의 뒤통수를 가볍게 가격하며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고 무심한 표정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내 아내라고 짧고 충격적인 소개를 던졌다. 최중희는 턱이 빠질 듯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도진의 서늘한 눈빛에 급히 차렷 자세를 취하며 형수님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 서연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도진은 최중희에게 서연의 존재에 대해 부대 내에 헛소문이 돌지 않도록 입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며 만약 정보가 새어나가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평화로워 보이는 관사와 달리 사령부 본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골드 메디신의 배후 세력이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강도진 대위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사령관은 도진을 호출하여 책상을 내리치며 일개 민간인을 그것도 수배 중인 용의자를 영내에 숨겨두고 혼인신고까지 감행한 것은 명백한 군기 위반이자 월권 행위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서서 윤서연은 법적으로 자신의 아내이며 군인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의 의무이자 군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그는 만약 군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아내를 내준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력과 카드를 이용하여 골드 메디신의 비리와 국방부 일부 인사들의 유착 관계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역으로 협박을 가했다. 도진의 광기 어린 눈빛과 물러서지 않는 기세에 기가 눌린 사령관은 결국 뒷목을 잡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도진은 경례를 붙이고 유유히 사령관실을 빠져나왔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관사 안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고 서연은 낯선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뒤척이다가 깜빡 잠이 들었지만 곧이어 끔찍한 악몽이 그녀를 덮쳤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빗속의 숲을 달리고 있었고 뒤에서는 총을 든 괴물들이 쫓아오고 있었으며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숨이 막혀오는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렸다.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깬 서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때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도진이 어느새 침실로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는 악몽의 여운으로 공포에 떨며 발버둥치는 서연을 강한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의 품에 가두고는 등을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여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도진의 넓은 가슴에서 느껴지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와 채우는 서연의 뇌를 지배하던 공포를 서서히 몰아내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흐느꼈다. 도진은 품 안에서 진정되어 가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는데, 처음에는 단지 임무의 연장선이나 흥미로운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던 그녀가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에게 의지해 오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릿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차갑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있으니 죽음조차도 내 허락 없이는 너를 데려갈 수 없다고, 그러니 안심하고 자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서 오만함과 동시에 절대적인 보호 의지를 느끼며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고, 다시 잠이 들 때까지 도진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침대 헤드에 기대어 그녀의 잠든 얼굴을 지켰다. 창밖에 달빛이 비치는 도진의 얼굴에는 냉혹한 전사의 모습 대신 자신의 여자를 지키려는 수컷의 본능적인 경계심과 소유욕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전날 밤의 일로 인해 도진을 대하기가 조금 어색했지만 도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태도로 일관하며 그녀에게 두꺼운 의학 원서 몇 권을 던져주었다. 그것은 서연이 심심해할까봐 그가 부대 도서관과 의무대에서 구해온 책들이었는데, 서연은 이 투박한 남자가 자신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책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도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곧 작전 회의가 있어 늦을 거니 먼저 자라고 말하고는 현관을 나섰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이 갇힌 이 견고한 철창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강도진이라는 남자에게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도 잠시, 골드메디신의 마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하고 은밀하게 군내부로 뻗쳐오고 있었고, 그들은 도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을 밖으로 유인해낼 치밀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도진 대위가 국방부 장관 호출로 인해 긴급히 서울로 상경한 그날 오후, 관사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불길한 전조가 감돌고 있었는데, 윤서연은 창가에 서서 잿빛으로 변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며칠간 도진의 곁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그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뒤로는 끊임없이 상부의 압박과 감찰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서연은 자신이라는 존재가 그의 완벽했던 군 생활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고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관사 초인종이 울리고 택배기사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남자가 현관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두고 사라졌는데, 경계심을 갖고 상자를 열어본 서연의 얼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상자 안에는 서연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는 가족인 여동생이 포박당한 채 공포에 질려 있는 사진 수십 장과 함께 구형 휴대전화 한 대가 들어있었고, 전화기는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요란한 진동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서연의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변조된 음성이었는데, 그들은 서연이 지금 당장 부대를 나와 지정된 장소로 오지 않으면 여동생의 목숨은 물론이고 강도진 대위 또한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놈들은 도진이 서연을 숨겨준 증거 자료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만약 서연이 조용히 자수하고 넘어온다면 도진에 대한 모든 고발을 취하하고 여동생도 살려주겠다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제안을 덧붙였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뻔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 가족의 안위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담보로 잡힌 서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도진을 위해 스스로 희생양이 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도진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를 써서 식탁 위에 올려두고는 눈물을 머금은 채 결혼 반지를 그 옆에 내려놓았는데 금속성의 차가운 반지가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연은 도진이 사전에 알려주었던 비상시 탈출 경로가 아닌 정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위병소 근무자들은 그녀가 강대위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가 잠시 산책을 하러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벤 차량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의 앞에 멈춰 섰고 문이 열리며 튀어나온 건장한 사내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낚아채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서연은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입에 재갈이 물리고 눈이 가려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그저 자신이 그를 떠난 것으로 오해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그녀를 지워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차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국도를 따라 질주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멀어지는 부대를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하며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몇 시간 뒤 서울 일정을 마치고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부대로 복귀한 강도진은 관사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싸늘한 냉기에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항상 그를 맞이하던 온기 대신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으며 식탁 위에는 그가 억지로 끼워주었던 결혼 반지와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도진은 천천히 다가가 편지를 집어 들었는데 저를 찾지 마세요. 대위님께 짐이 되기 싫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을 읽는 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붉게 충혈되더니 이내 무시무시한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편지를 구겨버리고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는데 화항하는 굉음과 함께 두꺼운 원목 식탁이 반으로 갈라져 무너져 내렸고 그의 손등에서는 핏방울이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도진은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관사를 뛰쳐나와 위병소로 직행했는데 그의 표정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와도 같아서 마주치는 병사들마다 공포에 질려 기를 터주었다. 위병소 CCTV를 확인한 도진은 서연이 제 발로 걸어나가 검은색 벤에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화면 속의 차량 번호판을 뇌리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는 근무 중이던 위병소장과 당직 사관의 멱살을 잡고 내 아내가 나가는 동안 너희들은 대체 눈을 어디에 두고 있었나? 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 분노는 단순한 상급자의 질책을 넘어선 포식자의 포효와 같아서 그들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도진은 즉시 상황실로 달려가 비상경보를 발령하려다가 잠시 멈칫하더니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공식적인 군 라인을 이용할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여 과거 자신이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구축해놓은 어둠의 정보망과 사설 용병 조직인 고스트 팀을 호출하기로 결심했다. 도진의 연락을 받은 정보 브로커는 도진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살기에 전율하며 즉시 전국의 CCTV와 위성망을 해킹하여 납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잠겨있던 무기 보관함을 열고 정식인가 되지 않은 불법 개조 화기들과 전술 단검 그리고 방탄조끼를 챙겨 입으며 전쟁을 준비했다.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듯 보였지만 행동 하나하나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고 정교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파괴자의 모습이었다. 차량 추적 결과 놈들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폐쇄된 리조트 단지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곳은 골드 메디신이 비밀리에 사들여 불법 실험실과 안가로 사용하고 있는 요새였다. 도진은 부관인 최중희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헬기 대신 자신의 개조된 오프로드 차량에 올라탔는데
최중희가 앞을 막아서며 대위님, 지금 나가시면 탈영 및 무단 이탈로 군사 재판감입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도진은 차가운 눈으로 최중희를 내려다보며 비켜라. 내 여자를 건드린 새끼들을 내 손으로 찢어 죽이기 전에는 군법이고 나발이고 내 알 바 아니다. 막으면 너부터 죽인다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도진의 기세에 압도당한 최중희는 결국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고 도진의 차는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핸들을 잡은 도진의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을 찾아내어 그녀를 건드린 놈들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일념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도로 위를 질주했고 놈들이 서연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렸다면 그 대가는 목숨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말, 이 세상 어디에도 도망칠 곳은 없다는 말이 그녀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끝까지 찾아내어 지키겠다는 피의 서약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도진의 차량이 지나간 자리에는 매캐한 매연과 함께 억눌린 분노의 잔영만이 남아 있었고 이제 사냥꾼은 사냥감이 있는 굴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버려진 리조트는 겉보기에는 흉물스러운 폐허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골드 메디신이 불법적인 생체 실험과 로비를 위해 비밀리에 개조한 최첨단 요새였으며 윤서연은 그 지하 벙커에 차가운 수술실 의자에 포박된 채 정신을 차렸다.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비릿한 핏물 냄새가 섞인 역겨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구역질을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고 천장에 달린 눈부신 무영등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어 시간 감각조차 느낄 수 없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고 손목과 발목을 파고드는 케이블 타이의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의사로서의 냉철한 이성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납치범들이 자신을 즉시 죽이지 않고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빼돌린 하드디스크의 암호화 키를 알아내기 위함일 것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입을 열지 않는 한 당분간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철문이 열리는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구두굽 소리가 울려 퍼지며 골드 메디신의 보안 이사인 최 전무가 부하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그의 말끔한 정장 차림은 이곳의 끔찍한 분위기와 대조되어 더욱 기괴한 위화감을 자아냈다. 최 전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와 태블릿 PC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서연의 동생이 안전한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보냈던 동생의 납치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가짜였음을 비웃듯이 털어놓으며 그녀의 어리석은 가족애가 스스로를 지옥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조롱했다. 서연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허탈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동생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최 전무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비록 함정에 빠져 이곳에 잡혀왔지만 자신의 선택이 강도진 대위를 공경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후회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제는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오기가 생겨났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최 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들이 원하는 암호는 내 머릿속에만 있으며 내가 죽거나 의식을 잃으면 그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다. 최 전무는 서연의 당돌한 태도에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고문을 해서라도 입을 열게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의사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최 전무가 식은땀을 흘리고 손끝을 떨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는 그가 강도진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짓지 못하면 윗선으로부터 문책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간파했다. 서연은 그 틈을 파고들어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인 강도진이 이곳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의 말이 전곡을 찔렀는지 최 전무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손을 들어 올려 서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고개가 돌아간 서연의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리조트 외곽의 울창한 숲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동화된 강도진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야행성 맹수처럼 숨을 죽인 채 엎드려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풀 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 바람 소리 하나,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며 경계 병력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리조트 주변에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2인 1조로 순찰을 돌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센서들이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그저 뚫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부대에서 가져온 전술 장비를 이용하여 리조트의 외부 통신망을 차단하고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루프 상태로 조작해 놓았기 때문에 내부 상황실에서는 아무런 이상, 징후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다. 도진은 손목에 찬 전술 시계를 확인하고는 입에 물고 있던 단검을 고쳐 잡으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사냥의 시작을 알렸다. 도진의 첫 번째 희생양은 외곽 초소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대열을 이탈한 용병이었는데 그는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도진의 그림자를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목을 베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도진은 쓰러지는 용병의 몸을 부드럽게 받아내어 소리를 죽이고는 시체를 덤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 은닉한 뒤 그의 무전기를 챙겨 귀에 꽂았다. 피냄새가 비냄새에 섞여 희미하게 퍼져나갔지만 도진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으며 오직 서연이 갇혀있는 지하 벙커로 가는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차가운 살에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이동하며 순찰 중인 용병들의 뒤를 밟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갔는데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은밀해서 동료가 사라진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용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찰 병력의 보고가 들어오지 않자 리조트 내부의 보안 통제실에서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무전을 통해 각 초소의 응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오는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통제실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건물 주변을 지키던 용병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총구를 어둠 속으로 겨누며 신경질적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보이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뿐이었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왔다. 바로 그 순간 리조트의 변전실 쪽에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리조트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었고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지면서 세상은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했다.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기까지의 짧은 공백,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도진은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어 우왕좌왕하는 용병들의 고함과 발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혼란은 도진에게 있어 최적의 사냥터나 다름없었다. 그는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한 뒤 연기 속으로 뛰어들며 손에 든 소음 권총과 단검을 번갈아 사용하여 눈앞에 나타나는 적들을 기계적으로 쓰러뜨렸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과 튀어오르는 피가 붉은 조명 아래서 기괴한 춤을 추는 듯했고 도진은 무자비한 폭력이 만들어내는 피의 교향곡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거침없이 전진했다. 그의 옷은 이미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멈출 줄 몰랐고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일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 용병이 도진의 어깨에 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는 대신 더욱 흉포하게 반격하여 상대의 팔을 꺾어버리고는 그대로 돌진하여 벽에 처박아 버렸다. 한편 지하 벙커에 있던 최 전무와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정전과 밖에서 들려오는 총격전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서연은 직감적으로 도진이 왔음을 깨닫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최 전무를 보며 입가에 피를 흘리는 채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웃음이자 악인들을 향한 조소였다. 최 전무는 공포를 감추기 위해 권총을 꺼내 서연의 머리에 겨누며 부하들에게 당장 문을 봉쇄하고 침입자를 막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문 밖 복도에서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철문이 찌그러지며 틈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살기는 방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뜨리는 듯했다. 서연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문을 바라보며 도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고 그 부름에 응답하듯 문이 폭발음과 함께 뜯겨나가며 먼지 구름 속에서 피칠갑을 한 악마가 걸어 들어왔다. 폭발의 충격으로 자욱하게 피어오른 회색 먼지 구름이 서서히 가라앉아 찢겨나간 강철 문 너머로 지옥불을 뚫고 걸어 나온 듯한 강도진의 실루엣이 비상등의 붉은 조명을 받아 거대하고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나타났다. 그의 온몸은 이미 밖에서 벌어진 치열한 교전으로 인해 적들의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찢어진 전술 조끼 사이로 드러난 근육들은 극도의 분노와 긴장으로 터질 듯이 팽창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내려앉아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살기로 가득 찼고 최 전무와 그의 경호원들은 압도적인 포식자의 등장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도진의 눈동자는 이성을 잃은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목표물을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는 냉혹한 사리가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어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리게 만들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탄창이 빈 소총을 바닥에 내던지며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동굴 속에서 울리는 맹수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려 정적을 깼다. 최 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서연의 관자놀이에 더욱 세게 들이밀며 오지 말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오만한 인간이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죽음의 사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도진은 최 전무의 협박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왔는데 그의 군화 발소리가 바닥을 울릴 때마다 최 전무의 심장은 조여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도진의 시선은 오직 의자에 묶여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는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상처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에서 뜨거운 용암으로 순식간에 돌변했다. 그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내 여자에게서 그 더러운 손을 떼지 않으면 죽어서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는데 그 말은 빈말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참극에 대한 예고였다. 최 전무의 신호에 따라 방 안에 남아있던 최정의 경호원 4명이 일제히 도진을 향해 달려들었고 좁은 지하 벙커 안에서는 생사를 건 육탄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경호원이 휘두른 날카로운 단검이 도진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지만 도진은 고개만 살짝 돌려 피한 뒤 상대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그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상대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날려버리고 곧바로 뒤에서 공격해오는 두 번째 적의 턱을 주먹으로 올려쳐
공중으로 띄워버렸다. 도진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잔혹했으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반사, 신경과 파괴력은 보는 이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폭력의 현장을 바라보며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을 느꼈는데 피칠갑을 한 채 짐승처럼 싸우는 저 남자가 오직 자신을 구하기 위해 괴물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도진 역시 무사할 수는 없었는데 혼전 중에 한 경호원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도진의 옆구리를 강타했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도진의 입에서 윽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도진은 고통을 분노의 연료로 삼아 더욱 흉포하게 날뛰며 자신을 공격한 자의 목덜미를 잡아 그대로 벽에 처박아 버렸다. 또 다른 적이 도진의 허벅지에 칼을 꽂아 넣었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힌 칼을 뽑아 역으로 상대의 목을 찔러 제압하는 기염을 토했다. 바닥은 점점 피바다로 변해가고 있었고 쓰러진 경호원들의 신음소리와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뒤섞여 벙커 안은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갔다. 도진은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마지막 남은 경호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피범벅이 된 얼굴로 최전무를 노려보았는데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피에 굶주린 악귀 그 자체였다. 이제 방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도진과 공포에 질려 서연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최전무 그리고 의자에 묶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연만이 남게 되었다. 최전무는 패닉 상태에 빠져 횡설수설하며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피 묻은 손으로 땀을 닦아내며 서서히 거리를 좁혀왔다. 최전무는 최후의 수단으로 서연의 머리에 겨누고 있던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도진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을 던졌다. 은색 섬광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최전무의 손등을 정확하게 관통했고 그는 끔찍한 비명과 함께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도진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최전무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고 그대로 벽으로 밀어붙여 그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 도진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전무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너 같은 쓰레기가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저승가서 똑똑히 기억하라고 으르렁거렸다. 그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소중한 것을 훼손하려 한 침입자에 대한 가장의 처절한 응징을 가하고 있었다. 최전무는 살려달라고 빌며 골드 메디신의 비밀 장부를 넘기겠다고 거래를 시도했지만 도진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도진은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둘러 최전무의 얼굴을 가격했고 코뼈가 주저앉고 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법과 정의의 심판이 아니라 분노한 남편의 사적 제재였으며 서연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몇 배로 되돌려주는 잔혹한 복수극이었다. 결국 최전무가 피떡이 되어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지자 도진은 그를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 서연에게 다가갔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죽이고 패던 귀신 같은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짙은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깊은 애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묶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단검으로 끊어내고는 탈진하여 쓰러지는 그녀를 으스러질 듯이 껴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비릿한 피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익숙한 채취가 섞여 들어오자 서연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도진은 피 묻은 손으로 서연의 얼굴을 감싸쥐고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며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와줘서 고맙다고 흐느꼈고 도진의 상처투성이인 몸을 어루만지며
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했다. 도진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눈을 깊이 응시했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과 사랑이 확인되었다. 그는 서연을 안아올리며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하지만 훨씬 더 절절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선언했다. 내가 말했지. 구했으면 끝까지 책임진다고. 넌 내 거야. 죽어서도 내 곁을 떠날 생각하지 마. 그 말은 지독한 소유욕의 표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달콤한 사랑 고백으로 들렸고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대위님. 평생 당신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을게요. 리조트 밖에서는 뒤늦게 도착한 군 헌병대와 경찰 특공대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헬기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숲을 비추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을 안은 채 당당하게 벙커를 걸어 나갔는데 그의 발걸음은 상처 입은 사자처럼 절뚝거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위엄있고 강인해 보였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관 최중희와 마주쳤고 최중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살아 돌아온 대장과 형수님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며 거수경례를 올렸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여 답하고는 의료진에게 서연을 인계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직접 남편을 치료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 모습을 본 도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뜻대로 하게 해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소란스러운 현장을 뒤로하고 구급차에 올랐다. 구급차 안에서 서연은 능숙한 손길로 도진의 상처를 지혈하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쉴 새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는데 대체 몸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꿰매야겠어요. 라고 타박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 서연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밤하늘은 폭풍우가 지나가고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도진은 서연을 안은 팔에 힘을 주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그리고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지옥불에 뛰어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길고 길었던 밤의 끝에서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진정한 반려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골드 메디신의 불법 생체 실험과 거대 비리 카르텔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난 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영웅으로 떠오른 강도진 대위와 내부 고발자 윤서연 의사가 있었다. 강도진 대위가 단독으로 무장 테러 단체에 준하는 사설 용병 부대를 괴멸시키고 아내를 구출한 사건은 언론을 통해 영화 같은 무용담으로 포장되어 보도되었지만 군 내부에서는 그의 독단적인 행동과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군사법정 중앙에 선 도진은 정복을 갖춰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부동자세로 서 있었는데 그의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이 조명 아래서 번쩍이며 그가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위원장인 육군 참모총장은 도진에게 명령, 불복종과 무단 이탈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명료한 목소리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도진은 이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론을 시작했는데 그는 군인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자신의 아내 또한 지켜야 할 국민 중 한 사람이었기에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후회나 비굴함도 섞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당당한 기백에 압도된 일부 심사위원들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할 정도였다.
사실 군 수뇌부 입장에서도 도진을 중징계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너무 컸는데 골드 메디신의 비리가 국방부 일부 고위층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진은 썩은 환부를 도려낸 정의의 사도로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긴 회의 끝에 위원회는 도진에게 정직 3개월과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이는 사실상 그에게 휴가를 주고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배려나 다름없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본청 건물을 나서는 도진의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무심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나쳐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차 문을 열자 조수석에는 어느새 건강을 회복한 윤서연이 환한 미소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무릎 위에는 도진이 좋아하는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다. 도진은 몰려드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서연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며 거친 숨을 내쉬었는데 밖에서는 천하무적의 영웅이었지만 그녀 앞에서만큼은 응석을 부리고 싶은 평범한 남자였다. 서연은 도진의 굳은 표정을 풀어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그의 미간을 문지르며 고생했다고 속삭였고 도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피식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두 사람은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해안도로를 달리며 모처럼 찾아온 평화와 자유를 만끽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지난날의 악몽을 모두 씻어내는 듯 상쾌하게 느껴졌다. 한편 골드 메디신의 최후는 비참했는데 최 전무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은 모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회사는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서연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하드디스크의 자료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정관계 로비 리스트에 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군 고위 간부들까지 줄줄이 쇠고랑을 차게 만들었다. 서연의 동생 또한 안전하게 구출되어 심리치료를 받으며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언니를 구해준 형부 강도진을 생명의 은인이자 슈퍼히어로처럼 따르고 있었다. 서연은 병원으로 복귀하여 다시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녀의 뒤에 항상 든든한 그림자처럼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병원 내에서도 서연은 강대위의 아내라는 타이틀 덕분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녀 자신도 더 이상 불의 앞에 움츠러들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갖게 되었다. 도진의 정직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관사에서 함께 지내며 그동안 쫓기느라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신혼생활을 즐겼는데 그것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도진은 서투른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서연을 위해 요리를 하기도 하고 서연은 훈련 후유증으로 여기저기 쑤시는 도진의 근육을 풀어주며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도진의 소유욕과 집착은 여전해서 서연이 동료 의사와 조금이라도 길게 통화를 하거나 늦게 귀가하면 어김없이 질투심을 드러내며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병원 회식으로 인해 늦게 들어오자 도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고 서연이 들어오자마자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술 냄새가 난다고 투덜거렸다. 서연은 그런 도진이 귀여워 까치발을 들고 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며 달래주었고 도진은 못 이기는 척 그녀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하며 오늘 밤은 재우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진은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구겨지고 낡은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내 서연에게 보여주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처음에는 너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고 강요에 의한 계약이었으니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진 지금 네가 원한다면 이 종이 쪼가리는 없었던 일로 해줄 수도 있다며 그는 서연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진의 눈빛은 말과 달리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이 절실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쥐고 있는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서연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게 되었기에 그녀를 구속하는 껍데기가 아닌 그녀의 진심 어린 선택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다. 서연은 도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 혼인신고서를 빼앗아 반으로 찢어버리려는 심옅을 하다가 멈칫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도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당장이라도 그녀를 막으려 하자 서연은 소리내어 웃으며 찢지 않고 다시 곱게 접어 그의 가슴 주머니에 꽂아주었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 종이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생명의 증명서이자 사랑의 서약서라고 말하며 당신이 나를 구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당신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도진의 목을 끌어안으며 이제는 의무감이나 보호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당신 곁에 남는 것이라고, 그러니 평생 나를 책임지라고 당돌하게 요구했다. 그 말을 들은 도진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서연을 으스러질 듯이 껴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낮고 뜨거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후회하지 마. 이제 도망칠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으니까. 죽어서도, 아니 다시 태어나도 넌 내 여자야. 시간이 흘러 1년 뒤 강도진은 소령으로 진급하여 여전히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호랑이 지휘관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윤서연은 대학 병원 교수가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부대 행사날 정복을 차려입은 도진의 옆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완벽한 한 쌍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부하들은 도진이 서연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 부부를 몰래 훔쳐보며 키득거렸지만 도진의 날카로운 눈빛이 닿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진은 피곤해하는 서연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음악보다도 달콤하고 편안했다. 서연이 잠결에 웅얼거리며 대위님, 아니 여보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자 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지켜야 할 보물이 바로 여기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녀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차가운 빛 속에서 쫓기던 도망자와 그녀를 사냥하듯 낚아챈 구원자로 만났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생사를 함께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 강도진은 서연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래, 구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게 내 방식이고 내 사랑이니까.